안녕하세요. 3월 21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입니다. 김지원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FOMC 결과 확인에도 관망세가 부각되면서 이틀 연속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FOMC는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했고 파월 의장은 경기가 여전히 강하다고 평가를 하면서 우려를 낮췄습니다. 이에 미증시는 반등했지만 국내 증시는 여전히 관망세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망세 속에서도 반도체 업종의 강세는 지속되었는데 삼성전자는 지난 11일 저점 대비해서 14% 넘게 상승하면서 6만 원 선을 회복했고 SK 하이닉스도 같은 기간에 15%대의 상승을 했습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점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엇갈린 흐름인데요. 지난 이틀간 코스피가 0.95% 상승한 반면에 코스닥은 2.73% 하락하면서 디커플링이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투심 개선에 외국인 수급이 코스피를 견인한 반면에 코스닥은 헬스케어 부진이 나타나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도 연준이 제시한 지표 전망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높이면서 3대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경제학자 로젠버그는 연준이 예상한 연말 실업률 4.4%가 높은 수준이고 이것이 경기 침체 신호를 준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발표된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는 전월 대비 0.3% 하락한 101.1로 예상보다 크게 하락했고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종목별로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양자 컴퓨터 기업의 IPO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아이온큐가 9%대 약세 보이는 등 관련주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마이크론은 장마감 후 실적 발표에 시간 외에 2%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과 이익이 예상을 모두 큰 폭으로 상회했고 가이던스도 높게 제시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외국인 수급 유입에도 전반적인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전기전자 강세와 헬스케어 약세 등 차별화 흐름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탄핵 심판 결정이 지연되면서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시장은 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관세와 공매도 재개 등 4월에 예정된 일정들도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며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미국 관세 인상의 글로벌 스피일오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희진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크로팀 권희진입니다. 미국의 관세 인상이 글로벌하게 파급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철강에 대해서 25% 수입 관세가 부과가 되면서 미국 외에 다른 수출처를 좀 찾으려고 하는 요인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저가 물량 유입을 막기 위해서 최근에 인도에서는 200일 동안 관세를 12% 높이려는 잠정 조치를 지금 내릴 걸로 보여지고 있고 EU에서도 4월부터 철강 수입량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지금보다 더 강화할 예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과거에 트럼프 1기 때에도 이제 관세 인상되면서 중국산 제품들이 다른 나라로 많이 수출이 됐는데요. 이제 중국 기업들이 수요처를 다각화를 하다 보니까 여기하고 경쟁하는 기업들 그리고 국가들도 덩달아서 판매가 줄고 고용이 줄어드는 이런 부정적 외부 효과를 경험하게 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기술보다 가격 경쟁이 치열한 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자국산 제품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좀 없는 이런 부분에서 그 파급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응을 하려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보호주의적인 이런 기조가 광범위해질 경우에는 수출 기업들의 가격 협상력이 지금보다 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이건 교역 조건에 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인데요. 수출 가격이 수입 가격보다 더 많이 하락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을수록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순수출이 많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수출 불확실성 때문에 힘든데 이런 교역 조건까지 약해지면서 내수에도 둔화 압력이 가해지는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관세를 때리는 이런 공격을 피해가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사실 부정적인 외부 효과는 좀 다양한 루트로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일단은 미국이 관세 인상 자체를 좀 멈추는 게 사실상 가장 유일하게 긍정적인 시나리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더 나은 수출을 찾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보호 모드가 광범 매지 있게 되면 수출이 많은 국가는 수출의 불확실성과 교육 조건이 약화라는 그런 이중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권희진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네, 다음은 인도 2월 수출입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승민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시장팀 김승미입니다. 이번 주에 2월 인도 수출입 지표가 나와서 관련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2월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 10.9%로 4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하락폭이 전월보다 확대된 원인은 글로벌 수요 감소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인도의 주요 수출국을 보면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 대한 수출이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국가들의 저가 수출 경쟁으로 인도 수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수출 품목이 모두 큰 폭으로 감소세를 보였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인도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전자제품 부분의 수출 증가율이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수입 증가율입니다. 수입 증가율은 전월에는 10.3% 증가했지만 2월에는 마이너스 16.6%로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수입이 수출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면서 무역 적자 규모는 4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수입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한 원인은 원유와 금의 수입 감소와 내수 경기 부진 때문으로 보입니다. 인도의 원유 수입은 연초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원유 제재로 줄어들었고 금은 금 가격이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서 미리 재고를 확보한 결과로 수입이 감소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지표를 볼 때 비중이 큰 원유와 금을 제외한 지표를 같이 보게 되는데 해당 지표는 3.1%를 기록해서 좀 플러스 기록을 해서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2024년 평균인 3.9%에 미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내수 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월 수출입 데이터를 통해서 인도의 내수 부진과 수출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인도의 대미무역 흑자가 2025년에 들어서 2개월 모두 확대된 점을 감안하면 시장 불확실성 증가와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4월에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 정부는 미국뿐만 아니라 EU, 영국, 중동 지역과도 FTA를 체결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는데 최근에는 10년 만에 뉴질랜드와 FTA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이는 교역 국가를 다각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기는 하지만 인도에 진출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수출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발 수출 불확실성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FDI 확대와 제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월 수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10.9% 하락을 하면서 4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마찬가지로 2월 수입 증가율도 원유와 금 수입 감소로 전년 대비 약 16% 감소를 했는데요. 4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인도는 그런 대미무역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수 부양이라든지 EU라든지 중동, 뉴질랜드로 이제 무역 다각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그런 김승민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네, 다음은 브라질 채권 전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준호 의원입니다. 네, 올해 브라질 채권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3월 중순까지 기록을 해보면 약 10에서 13%까지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성과가 굉장히 부진했는데 작년 10% 정도의 손실을 모두 털어낸 상황입니다. 이 올해 성과의 대부분 절반 이상은 이제 환차익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환차익이라고 함은 결국 원화 대비 헤아라 가치가 높아졌다라는 뜻이고요. 저는 이제 그 이후로 높은 실질 금리와 글로벌 관세 리스크에 브라질이 굉장히 낮게 면역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 있었던 우리나라 시각으로 목요일 날 있었던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100bp 추가 인상했습니다. 그 배경은 인플레이션이 5%대로 5개월 연속 목표 범위의 상단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다음 기준금리는 50bp 인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지만 일단 통화정책이 긴축적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브라질의 실질 기준금리는 약 8%대고 이 수치는 실질 중립금리 약 5%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높은 실질 금리를 반영을 해서 실업률이 조금 높아지기 시작하고 더 중요하게는 기대 인플레이션 급등 추세가 진정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브라질의 기준금리 인상폭을 줄이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결국 장기금리 하락 시기가 다가온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4월 중순에는 예산 집침법이라고 하는 리스크 요인이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브라질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하고 헤아라 가치가 급락한 배경에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리스크가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슈가 됐던 부분이 이 예산 집침법,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번 4월 중순에 또 한번 발표가 되는데 이 내용들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헤아라 가치 상승에 집중하는 전략을 제시를 드려왔습니다. 이제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점점 끝나가게 되면 이제 머지않아서 장기금리가 하락하는 시기를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올 연초에 3월달까지의 브라질 채권 성과는 12에서 13%로 전년도 부진을 모두 털어내서 아주 양호한 성과를 냈습니다. 절반 이상이 성과가 환차익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현재 브라질은 19일에 기준금리를 100bp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 기준금리는 8에서 9%로 중립 수준을 크게 상회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게 된다면 서서히 장기금리 하락을 준비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늦어지면 점차 인상 사이클 종료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장기금리는 기준금리 앞서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다만 마지막 고비인 재정 건전성 리스크까지 확인하고 장기 국채에 관심을 가져도 늦지 않다는 그런 박준호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네, 다음은 공매도 재개가 3월 30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에 관련된 코멘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태윤선 의원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3월 31일 전 종목 공매도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이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역대 최장 기간인 17개월간 금지됐던 공매도가 재개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지난 1월 금감원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개발과 통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문제가 있어 왔고 기관 대차와 개인 대주 간의 상환 기간 그리고 담보 비율 등의 차이가 있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중앙점검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매도 거래 조건 통일과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공매도 재개 시에는 단기적으로는 지수 급락, 업종별 변동성 확대 등이 나타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외국인 수급 유입 등 유동성 개선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이 기대가 됩니다. 과거 공매도 금지와 재개는 2009년, 11년, 21년 세 차례에 있었고 재개 이후 지수의 1개월 수익률에는 영향이 있기도 했지만 3개월 수익률은 대체로 안정을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외국인은 재개 후 단기 순매도에서 3개월 이후에는 순매수로 전환하는 흐름을 보였고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감소했던 외국인 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점도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상 공매도 재개 자체보다는 글로벌 유동성이나 국내외 경기 여건, 기업 실적, 정치적 변수 등이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적 대비해서 과도하게 상승한 기업이나 성장주의 경우에는 공매도의 타깃이 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실적 전망 상향 여부에 따라서 차별화된 주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 공매도 타깃 가능성이 적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리고 실적 개선 기대로 쇼커버 가능성이 높은 종목 등에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최근 증시를 주도해온 방산, 우주, 조선기계 등은 올해 매출과 이익 성장이 전망되고 있어서 단기 변동성 이후에 재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3월 31일 전 종목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매도 재개 자체보다는 글로벌 유동성이라든지 국내 경기 여건, 기업 실적 그리고 정치적 변수 등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실적 대비 과도하게 상승한 기업 및 성장주의 경우에는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매도 재개 시에도 단기적으로는 지수 하락과 업종별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실적 전망 상향 여부에 따라서 차별화된 주가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는 태윤선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예, 다음은 두산 에너빌리티 살펴보겠습니다. 정혜정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틸리티 담당 정혜정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34,000원을 제시하면서 새로 커버리지를 게시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대형 원전과 SMR, 가스터빈 등 전방 부문의 수주 증가로 에너빌리티 부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연평균 18.5%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 주가는 DCF 방식으로 산출했고
12month forward PBR은 2.8배, 19일 종가 대비 상승률은 27.8%에 해당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장기 성장을 이끌 세 가지 동력은 향후 5년간 SMR 관련해서 60기를 수주를 하고, 마찬가지로 향후 5년간 대형 원전은 8기를 수주하고, 추가로 이제 새롭게 제품 개발을 통해서 진입하고 있는 가스터빈 기자재 시장이 확대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SMR 시장의 개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첫 번째로 원전 밸류 체인에 있어서 원전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 단계에는 한정된 수의 업체들이 경쟁하는 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SMR 수요가 집중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전 설계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약 90개 정도의 모델이 지금 개발 중에 있는 반면에 원전 주기계 제작이 가능한 글로벌 경쟁 업체는 글로벌리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7개 기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기술 장벽이 높아 신규 플레이어가 들어오기 어렵고, 특히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 유일하게 주단 공장까지 보유한 원전 주기기 제작 업체이기 때문에 향후 원자로를 구성하는 금속 소재를 직접 제작하는 소재 개발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두산에너빌리티는 설계 초기 단계에서 다양한 SMR 설계 업체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시제품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명한 게 미국의 3대 SMR인데요. 뉴스케일과는 2019년부터 투자 관계를 시작으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같은 메이저 미국 업체들과 SMR 업체들과 같이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 영국의 롤스로이스와도 지금 사업 협력을 논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설계 초기 단계에서의 협력은 향후 해당 모델이 표준화되었을 때 관련 물량에 대한 수주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소형화되었다고는 해도 SMR은 여전히 원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과 이를 보장할 수 있는 트랙 레코드가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잘 구축되어 있는 협력 관계와 공급망이 상용화되더라도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두산에너빌리티는 과거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신규 개발한 AP1000A 주기기 제조 및 납품 계약을 체결을 했고, 이에 따라 현재 가동 중인 전 세계 AP1000 원자로 6기 중에 4기에 대한 원자로와 전기 발생기 등의 기기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두산에너빌리티와 뉴스케일 파워와의 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전 세계 SMR 모델 중 유일하게 미국 원안위로부터 설계 인증을 취득한 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2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하나 각각 2029년 그리고 2030년 가동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그 상용화 시점이 빠른 업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원자로 모듈의 양산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경제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 두산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 파워의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원자로 모듈을 생산하기 위해 금형 및 소재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프로젝트가 확정되자마자 곧바로 납품이 가능한 상황이고, 이를 바탕으로 빠르게 양산 체제로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적인 실적은 다소 조금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2025년 기준 매출액은 16조 원, 에너빌리티 부문은 7조 원으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석탄과 담수화 부문의 매출이 줄어들면서 외형이 소폭 축소되는 것인데요. 다만 줄어드는 매출 부문이 저마진 공사 매출 위주인 탓에 전반적인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리스크 요인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룹사 지배구조 개편 시도에 따른 기업 가치의 불확실성,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 주요 원전의 도입 여부와 스케줄 변동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산 에너빌리티 투자기관 바이와 목표 주가 34,000원으로 신규 커버리지를 개시를 합니다. 대형 원전 및 SMR 그리고 가스터빈 등 전방 부분의 수주 증가로 인한 그 에너빌리티 부분 매출과 영업이익이 빠르게 성장한 점이 포인트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계획 및 그 MNC 솔루션 신규 리포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동익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계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어제 저녁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3.6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단일 기업이 진행한 유상증자로는 한국 주식 역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일반 주주 배정 후에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구주 청약은 6월 3일과 4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6월 23일입니다. 현재 예정 발행가는 어제 종가보다 16.2% 낮은 60만 5천 원입니다. 조달된 자금 중 1.6조 원은 지상방산의 해외 현지 공장 설립과 지분 투자, 합작법인 설립 등에 활용하고 0.9조 원은 국내 투자, 또 0.8조 원은 해외 조선소 투자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동맹국들의 방위비 지출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 변화로 인해서 주요국들의 국방 예산 지출 증가가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이 현지 생산이나 현지 부품 사용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서 현지 공장 건립이나 지분 투자를 통한 전략적 제휴 등이 불가피해진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중동 국가들도 무기 도입을 자국 산업의 발전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방법과 규모는 다소 아쉬운 선택이라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회사 측은 조달한 자금이 단시일 내에 모두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3, 4년에 걸쳐서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다면 연간 필요한 자금은 최대 1, 2조 원 수준이라는 것인데요. 연결 자회사들의 실적을 제외하고도 지상방산과 항공우주 부분에서만 연간 2조 원, 향후 3년간 6.5조 원의 영업이익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매년 영업활동을 통해서 창출되는 현금 흐름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투자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유상증자를 선택한 것은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 매우 아쉬울 대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MNC 솔루션 신규 커버리지 개시 보고서입니다. MNC 솔루션에 대해서 목표 주가 11만 5천 원, 투자 의견 바이로 커버리지를 개시하겠습니다. 핵심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중소 방산 부품 소재 업체들은 평균 한 4.9%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서 MNC 솔루션은 월등히 높은 12.3%의 영업이익률을 지난해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K9 자주포나 K2 전차, 천궁 지대공 미사일, 천무 다연장 로켓, KF-21 등 주요 무기 체계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핵심 구동 및 유압 시스템의 개발과 양산을 담당해 왔고요. 해당 부품들을 독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방산 수출 품목이 더욱 다양화되고 수출 대상 국가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K2전차 폴란드 2-1차 계약과 루마니아 1차 계약, K9 자주포의 인디아 및 베트남, 또 FA50 필리핀 계약 등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MNC 솔루션의 실적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수출 부분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17.9%로 내수 부분 6.1%에 비해서 3배 가까이 높았는데요. 수출의 증가는 수익성 개선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MNC 솔루션은 국산 무기 체계들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경쟁 제품들의 MRO를 위한 부품 판매 사업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소련 해체 이후 서방 군사 선진국들의 생산 능력과 부품 공급망이 크게 위축되면서 기존의 이들 국가로부터 군사 장비를 도입했던 국가들이 이 장비들을 유지 보수하는 데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MNC 솔루션의 유지 보수용 부품 사업 확장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전일 3조 6천억 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방산 및 조선사 지분 투자와 설비 투자 등이 활용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MNC 솔루션 소기업 바이오와 11만 5천 원으로 신규 커버리지를 개시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삼성물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문준 의원입니다. 네, 삼성물산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19만 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의 타깃 NAV 할인율은 50% 정도이고요. 하이테크 물량 감소에 따른 부담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 힘으로 안정적인 이익이 기대됩니다. 국내 주택 사업, SMR, 수소 등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것도 인상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25년 말 26년 초에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 발표가 의미 있는 재평가에 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 부분 신성장 동력으로 SMR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두산에너빌리티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3.5세대 SMR 개발사인 뉴스케일 모델 기반으로 루마니아 프로젝트 2단계를 진행 중입니다. 뉴스케일 77메가 모델이 올해 7월 중에 NRC 설계 승인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설계 승인을 기점으로 프로젝트 진행 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5년은 세 번째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의 마지막 해인데요. 따라서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는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보다 친화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더해진다면 회사에 의미 있는 재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삼성물산 투자기관 바이 목표 주가 19만 원을 유지를 합니다. 국내 주택 사업이라든지 SMR, 수도 등의 새로운 사업 기회 모색이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Y솔 1분기 실적 프리뷰어 들어보겠습니다. 이창민 위원입니다. 와이솔 투자기관 바이 목표 주가 9,000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상승 여력은 40% 수준이고요. 1분기 영업이익 27억 원 예상하고 있어서 컨센서스 소폭 하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5 판매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A 시리즈가 좀처럼 판매 반등 못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중화 OEM 쪽이 RF 필터 시장 경쟁 심화로 인해서 판가 하락, 수익성 악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와이솔 2025년 연간 실적은 영업이익 109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국 RF 필터 시장 경쟁 심화는 부정적 요인이지만 HS 필터 고부가 제품이죠. 모델 수가 확대됨에 따라 프로덕트 믹스 개선 효과가 전망이 되고 또 온디바이스 AI 확산은 플래그십 스마트폰 판매 비중을 높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갤럭시 S25 판매량 개선에 따른 수혜도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와이솔 전사 매출 45% 차지하는 중국 스마트폰 시장 반등이 반갑습니다. 1월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전월 대비 41%, 전년 동월 대비 18% 성장을 했는데요. 이관심 보조금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당분간 이로 인해서 시장 성장이 예상이 되는 만큼 낙수 효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Y솔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경쟁 심화에 따른 중화 OEM 실적 부진의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BHI 업데이트 보고서입니다. 한재윤 의원입니다. 네, BHI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투자 포인트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SMR 시장 개화를 대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글로벌 선도업체들과 선제적으로 팀을 이루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뉴스케일 파워,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테러파워, 두산 에너빌리티, HD-현대 등이고요. 이렇게 전반 기업들이 팀을 꾸리는 이유는 투자 리스크 감소 그리고 초기 시장 선점 등을 위해서입니다. 반면 보조기기 같은 경우에는 초기 티밍에 참여하기는 어렵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의 프로젝트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장점을 부여하고 있겠습니다. 전방에서의 설계에 맞춰서 제작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HI는 1차, 2차 개통 보조기기를 모두 제작할 수 있고요. 국내 기업형 다수의 납품 레퍼런스까지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즉 국내 업체가 팀으로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모두 수주 대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의미고 따라서 향후 한국 기업들의 선제적인 시장 진입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SMR 시장에서는 BHI의 주기기 사업 진출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SMR 주기기와 복합화력 발전 주기기는 기술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BHI는 복합화력 발전에서 3대 주기기인 HRSG의 강자이고요. 이러한 HRSG 제조 기술력을 활용해서 SMR 시장에서는 보조기기뿐만 아니라 주기기 플레이어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SMR은 전 세계적으로 1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요. 대형 원전과는 일부 다른 형태의 서플라이 체인이 구축되는 형국입니다. 신규 업체의 진입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고 따라서 관련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BHI의 시장 진입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은 SMR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고 그래서 지연이나 취소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개화 시기는 예단하기 어렵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BHI는 SMR이죠. 그 소형 모델 원자로 시장 개화에 따라서 글로벌 선도 기업들과 이제 선제적으로 팀을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팀제 구성에 따른 수혜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고 두 번째는 그 SMR에서는 주기기 플레이어로서의 도약이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업 중국 샤오미 그룹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효주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기업 동무상 강효주입니다. 샤오미 실적 나왔고 리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매출액 1,090억 위안, 순이익 90억 위안으로 분기 역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사업부 모두에서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기존 사업부인 스마트폰 및 AIoT 사업부는 AI 기능을 탑재한 하이퍼 OS 2.0을 출시한 이후에 하드웨어 간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굉장히 고실적 발표를 했고요. 가장 관심이 많은 자율주행차 사업부 부분에서는 판매량이 지난 분기 대비 거의 2배 이상 늘어나면서 굉장히 가파른 매출 증가세를 기록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자율주행차 판매 목표는 35만 대고요. 작년에 13만 대에서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는 물론 작년 말에 목표치 제시했던 30만 대를 크게 상향 조정한 숫자입니다. 이미 신차 출시가 하나가 됐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은 데다가 중순에는 중대형 SUV까지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모델 가격들이 기존 모델 대비 가격대가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ASP 개선을 통해서 자동차 사업부의 순손실 규모가 빠르게 축소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멀티플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 멀티플에 거의 닿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샤오미만의 AI 생태계 구축에 계속 집중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화웨이의 대체주 역할로서의 지속이 계속 될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조정 시에 적극 매수 전략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샤오미그룹 모든 사업 부분에서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4분기에 분기 역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밸류에이션은 비쌉니다. 그렇지만 AI 생태계 마련 전략이 더욱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화웨이 대체주의 역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조정 시에 적극 매수 전략을 요구해 본다는 그런 강효주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이상으로 3월 21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